네, 현대문학 작품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수영의 시를 통해서 시적 실험과 초월, 그리고 특히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풍자와 해탈의 양상을 풍자만을 김수영의 후기시가 풍자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풍자와 해탈을 같이 동시에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 풀이란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김춘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는 시뿐만 아니라 그것에 조응하는 시론을 적극적으로 펼쳐 소위 무의미 시의 차원을 개척하였다. 김춘수 시인의 무의미 시론,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김수영도 마찬가지이고 김춘수도 마찬가지인데 시만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시 이론도, 즉 시론도 산문 형식으로 많이 창작했죠. 그래서 김수영 전집에 시 전집도 있지만 산문 전집이 있는 것처럼 김춘수 전집에도 시 전집이 있고 시론 전집이 있습니다. 특히 김춘수의 시론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무의미 시론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미 시에 김춘수가 주장한 무의미 시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제창한 무의미 시는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억압을 정우하고 시에서 의미를 배제하려는 시작 의도와 태도에서 생성된다. 자, 무의미 시의 반대는 의미 시겠죠. 그러면 시가 의미가 있다는 거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대표하는 것이 역사 이데올로기입니다. 역사와 이데올로기. 보통 우리가 이념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사상도 여기에 속하고요.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혹은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다 인위적인 것이죠. 인공적인 것이죠. 자연 그 자체가 아니죠. 그렇다면 언어로 대표되는 인간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의미 부여인데, 그 의미 부여 자체가 김춘수는 시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그런 것을 배제한, 혹은 그런 것에서 탈피한 무의미 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의미 시가 추구하는 것은 발레리가 말한 순수시와 유사한 것이며, 자, 폴 발레리라는 프랑스 시인이 주장한 이 순수시가 김춘수가 말하는 무의미 시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쉽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김춘수의 무의미 시를 쉽게 이해하려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부여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물은 아직 이름도 없었겠죠. 이름이란 것은 인간이 붙이는 것이니까요. 원래 이름 없는 그 사물 자체는, 그게 구름이든 장미든 바위든, 그죠? 벚꽃나무 혹은 목련나무든, 요즘 봄철이니까 목련꽃도 예쁘게 피어 있는데 목련나무든, 이렇게 장미라고 구름이라고 여우라고 동물,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언어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인간이 언어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존재나 사물은 존재했겠죠. 여우도 그렇고 장미도 그렇고 구름일 겁니다. 구름도 그럴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이름을 붙이는 그 과정에서 인간적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 삶의 열정 혹은 아름다움, 사랑, 그
붉은색 장미가 가지고 있는 열정 뭐 이런 거라면 뭐 장미꽃 인생이라고 했을 때 장미빛 인생, 장미빛 인생이라고 할 때 그 장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부여가 있잖아요. 여우 같다 그랬을 때 그 여우가 갖고 있는 의미 속성을 우리는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 여우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장미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 부여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인이 시를 쓸 때 장미라고 쓰거나 구름이라고 쓰거나 여우라고 쓰면 인간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의미 부여 원리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시가 의미가 있다. 이 시에 나오는 여우는 어떤 의미가 있다. 장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 상징적 의미를 자꾸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언어의 기본 원리인 의미 부여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김춘수는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의미 부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구름, 그 장미, 그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어떤 그 사물 자체가 있겠죠. 그 사물 자체를 자기는 시에서 쓸 뿐이지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혹은 인간의 사상, 이념, 그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과 철학적 개념이나 이런 많은 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겠죠. 그것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듯이 발레리가 말한 순수시와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에즈라 파운드가 말하고 있는 음악시, 형태시, 즉 에즈라 파운드가 시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거든요. 멜로포이아, 이것은 음악을 주로 한 시고, 파노포이아, 이것은 형태를 주로 한 시고, 이거는 청각성이 위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각성이 위주가 되겠죠. 또 하나는 로고스를 위주로 한 겁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그 논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에 해당되죠. 에즈라 파운드가 이렇게 셋으로 나눴지만 사실은 어떤 시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시는 사실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리만 가지고 있는 시, 음악만 가지고 있는 시, 형태만 가진 시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어느 것이 비중이 크게 음악적 요소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멜로포이아가 있고 형태적인 요소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시가 있는 반면에 논리적인 요소, 즉 의미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시도 있겠죠. 그런데 김춘수의 이 추구는 시에서 완전히 의미를 배제하고 있는 그 자체의 사물만을 제시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춘수가 내가 이 시는 무의미시라고 시도하면서 쓴 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장미를 시에 사용하고 시에 표현하고 구름을 표현하고 여우를 표현하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장미에서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그 순수한 사물 자체의 장미를 우리가 독자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독자들의 뭡니까? 관습은 그 장미에서 자꾸 열정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뜨거운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부여한다는 거죠. 의미를. 그 사이에서 김춘수의 이 무의미시 주장은 상당한 많은 복잡한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발레리가 주장한 이 순수시가 음악에 가장 가까운 거라면 김춘수의 시도 음악에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 음악이 모든 예술 장르 중에서 의미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거니까 음악과 비교하면 회화는 그나마 더 의미가 많이 개입되고 가장 의미가 많이 개입되는 것은 문학일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은 언어를 매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의 속성 자체가 의미 부여와 결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김춘수의 이 시도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절대적 추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김춘수가 순수 시인으로 각인되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죠. 이러한 차원을 추구하는 김춘수의 시는 판단 중지의 사물시에서 출발해요.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예를 든 그런 것입니다. 의미 부여도 제거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판단 중지라 그러죠. 이거는 이제 철학에서, 현상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 존재와 사물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선입관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판단 중지. 그래서 사물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구에서 이미 존재했는데, 사물 자체, 그죠? 지금 김춘수의 무의미시하고 어느 정도 맥이 통하는 그런 시도를, 사물시라는 시도를 서구에서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 설화적 인물인 처용의 탐구. 그래서 처용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김춘수의 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도 등장하고요, 처용도 등장하고, 근데 처용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어떤 무의미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용은 그 자체가 설화적 인물이고, 그 설화 속에는 어떤 스토리와 어떤 주제의식과 의미가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처용이 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그죠? 의미의 개입이 있는 것이고, 독자들이 처용을 읽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읽게 되죠. 실존과 무의식적 유의를 교직하면서 현실에 대한 회의와 존재론적 불안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춘수의 그 유명한 초기시,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그것은 오히려 이 무의미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반대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뭐가 되어요? 의미가 되는데, 그것은 오히려 의미 부여를 적극적으로, 그죠?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미시를 주장한 것은 그 이후에, 중기시 이후에 시적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초기시의 꽃으로 대표되는 김춘수의 그 유명한 그 꽃이라는 작품이나, 꽃을 소재로 많은 작품들을 쓰는데,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 부여의 작품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전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현대 시사 전체에 대한 전면적 도전에 해당되는 김춘수의 시는, 왜냐하면 이 무의미시라고 하는 주장은 상당히 도전적인 것이거든요. 시와 더불어 시론의 주장이 어울려 분명한 입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시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 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시작 노트 같은 방식으로 시론을 많이 발표했는데, 그것이 주로 자기 시 방법론, 즉 무의미시면 무의미시, 또 다른 어떤 주장을 계속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춘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김춘수의 시작 노트 같은 혹은 시론을 많이 독자들이 읽어보고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김춘수가 의도했던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논의가 그의 추구를 인정하면서 시적 특징과 의의를 해명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그것은 크게 인식론적 측면에 대한 고찰과 형식의 기법적 측면에 대한 고찰, 그러니까 인식과 기법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룬다는 겁니다. 전자는 김춘수 시를 언어와 사물의 관계 및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탐구로 보는 견해, 여기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후자는 이미지를 통해 상상력의 구조를 살펴 현상학적 방법이나 정신분석적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 기법적 측면에서는 그런 경우가 선행 연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무의미시와 관련된 연구인데, 근대 과학적 인식의 소산으로서 현실을 해체한 시, 현실과 의미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미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배제한 사실적 묘사. 그래서 이 묘사와 관련되는 것인데요. 이미지 위주의
즉 설명이 아니고 진술이 아니고 묘사에 가까워질수록 이 이미지가 있는 그 자체, 사물 그 자체, 의미 부여하기 이전의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김춘수는 이론적으로 자기 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상징적 이미지가 있고, 즉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원관념이 있는 거죠.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을 혹은 비유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관념으로 사용된 이미지 이전에 원관념, 즉 의미가, 대상이 분명히 있다. 이것이 이제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김춘수는 스스로 자기 이론에서, 실론에서 이미지를 둘로 나눕니다. 상징적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적 이미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술적 이미지에 해당되는 게 무의미시에 주로 사용되는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는 의미가 없는 이미지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아주 단순한 예를 내가 들었지만 구름, 장미, 여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현상 자체, 그죠? 인간이 언어로 구름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걸 구름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참 모순된 시도죠. 왜냐하면 구름이라는 것을 언어를 가지고, 그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언어로 표현된 구름이라는 단어 속에 인간이 그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그 구름 자체의 그 사물만을 자신은 제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모순된 시도이죠. 아무튼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서술적 이미지입니다. 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진술보다는 묘사의 시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자, 아주 간략하게 지금 김춘수의 시와 시론의 어떤 핵심적 부분인 무의미시에 대해서 지금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원의 특징은 김수영도 그렇고 김춘수도 그렇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엑기스 위주로 가장 핵심적인 그 시인의 특징만을 지금 이렇게 추출해서 지금 논의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춘수만 연구하거나 김수영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단원은 사실은 우리가 6명이 아니라 총 유화 이외에도 더 등장하는데 90년대 이후의 시인으로 그것을 우리가 다 할지 그것은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유화 이외에도 성기환, 박상순까지 여기 교재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도 계획에는 유화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유화까지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는데, 아무튼 지금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시적 실험과 초월이라는 이 테마, 이 관점으로 여러 명의 시인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핵심만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이 단원이 전개되지만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김춘수에 좀 더 관심이 가는 학생이 있고, 김춘수에 관심이 가는 학생이 있고, 또 다음에 공부할 김지하에 관심이 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시인들의 이 시집을 구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시를 읽고 과제를 통해서 논의를 좀 나름대로 전개해 보면 좋겠습니다. 김춘수의 전집은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문장이라는 출판사에서 김춘수 전집이 나왔고, 이때도 이미 그 시론 다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민음사에서 또 김춘수 시 전집이 나왔고요. 가장 이제 최근의 것은 현대문학사에서 김춘수 시 전집과 시론 전집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김춘수 시 전집, 그리고 두 권으로 된 김춘수 시론 전집, 이렇게 해서 총 3권으로 나왔는데 지금 다 절판되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현대문학사, 이것도 절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학생들이 전집을 구하면 좋고, 구하라는 것이 꼭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집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지금 과제물을 해도 좋고, 아니면 김춘수의 뭐 작은 시집 한 권이라도 한번 작품을 좀 많이 읽어보고 그 중에서 작품을 2-3편 선정해서 나름대로 한번 과제물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김춘수의 무의미시와 무의미시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상당히 완전히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학과 예술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완전성을 향해서 그걸 목표로 도전하는 거, 그 과정에서 뛰어난 예술 작품들이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수 없는 거지만 100% 성공할 수 없는 거지만 이런 목표를 갖고 해보는 것은 뭡니까? 독창성. 그리고 문학과 예술에서는 항상 독창성이 가장 가치가 높은 거니까요. 남들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걸 해보는 거. 새로운 발상, 그죠? 이것이 발상의 전환 같은 것이 예술에서는 상당히 필요하죠. 그게 다 아방가르드 정신 아니겠어요? 도전 정신, 실험 정신. 이 김춘수의 이 무의미시 혹은 무의미시론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도전은 상당히 근본적인 인간의 언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죠. 구름이라는 언어를 쓰지만 그 언어를 통해서 구름이라는 언어 이전의 그 사물 자체를 이제 표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순된 이 시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정면으로 그것은 별로 불필요한 뭡니까? 시도다. 시에서 의미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굳이 그걸 시도해 볼 필요가 있나 하고 이제 의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뭡니까?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게 서로 대비시키면 좀 더 그 특징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춘수의 시를 그 시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한 경우로 김수영, 바로 이 김수영이 당대 같은 시대에 1950년대와 60년대에 김춘수와 같이 활동하던 시인이고, 사실은 김춘수도 김수영을 의식하고 상당히 뭡니까? 라이벌로 의식했기 때문에 김수영이 가지 않은 길로 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무의미 시를 주장하게 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인도 김춘수의 이런 무의미 시 그리고 무의미 시론에 대해서 어떤 자기 의견을 좀 반론을 제기했고, 또 김종길 시인도 그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영은 의미를 배제한 김춘수의 시를 두고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한 시다. 그러니까 무의미 시를 추구하는 것은 김춘수 시인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인이 목표로 해야 되는 어떤 궁극적인 뭡니까?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무의미 시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릅니다.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한 시인데 이 말은 뭡니까? 시라고 하는 예술 장르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를 중시하는 시도, 의미만 가지고는 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를 부정하는 시도 있죠. 김춘수처럼 무의미 시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무의미 시를 추구하는 것이 모든 시인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영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수영 시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 김수영의 후기 시를 자꾸 참여시로만 해석하는 것, 그래서 정치적 풍자시로만 해석하는 것, 푸른 민중이고 바람은 독재자라고 해석하는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김수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한 시다. 그러니까 김수영을 너무 참여 시인으로만 자꾸 그렇게 경직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김수영은 의미가 불필요하고 의미를 반드시 시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한 시라고 봤습니다. 이 중간에 생략했고요. 이것은 예술의 본질이며 숙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도 예술인 관점에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의 본질인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춘수의 경우는 이런 본질적인 의미의 무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부터란 것은 처음부터겠죠. 처음부터 의미를 포기하고 들어간다. 의미를 제거해버리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이 무의미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처음부터 언어에서 의미를 제거하고 무의미시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 무의미의 추구도 되겠죠.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김수영이 얘기하는 것은 의미를 껴안고 들어가서 그 의미를 구제함으로써 무의미에 도달하는 길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수영의 시가 아니고 김수영의 산문. 김수영도 아까 얘기했죠. 시만 쓴 게 아니라 시론도 썼다. 즉 산문도 썼다는 거죠. 이게 이제 김수영 산문에 나오는 김춘수에 대한 일종의 반론입니다. 의미를 껴안고 들어가서 의미를 구제함으로써 무의미에 도달하는 길도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김수영이 스스로 자기가 무의미시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춘수와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김수영이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서시에서 말했던 그 첨단의 노래, 그게 모더니즘 시하고 통하고 시의 예술성을 추구하는 그런 시에 해당되는데, 그런 첨단의 노래를 부를 때 혹은 풍자냐 해탈이냐 누이야 장하거나라는 시에서 풍자냐 해탈이냐 했을 때 그 해탈에 해당되는 그 시의 예술성을 중심으로 시를 쓰는 그 시들에 있어서 김수영의 방법론은 이렇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의미를 껴안고 들어가서 의미를 구제한다. 구제한다는 것은 의미를 그죠? 구해낸다. 그래서 의미를 제거한다는 거겠죠. 처음부터 의미를 삭제하고 시를 쓰는 김춘수 같은 방법도 있고, 자기처럼 의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의미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무의미에 도달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두 가지 차이점을 선명하게 제시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힌트, 실마리가 됩니다. 김춘수의 무의미시 방법과 김수영의 무의미시의 방법.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김춘수만 무의미시를 추구한 게 아니란 겁니다. 김수영도 무의미시를 추구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수영을 공부했지만 김수영을 너무 그 현실적, 리얼리즘적 입장에서 정치적 풍자시로만 자꾸 경직되게 해석하는 이런 습관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러한 김수영의 주장은 이미지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순수하게 사용하는 데도 있다. 자, 이거는 이제 김춘수가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미지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이때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를 내포한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사용한 이것이 서술적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 인용은 김춘수가 스스로 실론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을 내가 인용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사용하는 데도 있다. 이미지를 상징어로 사용하는 것은 피한 의식이 작용하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즉 사물의 의미를 탐색하는 태도다. 상징적 이미지를 구사할 때는 의미를 탐색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흔히 시에서 의미를 구사하고, 시는 상징적 의미를 그죠? 시적 언어로 구사하고, 독자는 그 시적 언어에서 상징성을 찾으려고 하고, 그죠? 즉 시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 경우입니다. 그런데 김춘수가 얘기하는 그 초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미지를 순수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서술적 이미지입니다. 무의미시에 해당됩니다. 사물을 그 자체로서 보고 즐기는 태도다. 즐긴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유희입니다. 유희. 즉 김춘수의 무의미시는 의미를 제거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물 그 자체만을 그냥 보여주기 때문에, 묘사하기 때문에 구름, 장미, 여우, 거기서 우리가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주는 어떤 느낌, 그죠? 마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거나, 그죠?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하는 그러한 정서적 전달, 이런 것을 유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적 유희 차원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즐기는 태도다. 이 두 가지 태도가 나에게 있어서 석연치가 않다,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어찌 보면요. 무의미 시를 추구하지만 사실은 내가 시를 쓸 때 자꾸 의미가 개입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개입되면 자기가 거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다시 보통 언어가 아닌 서술적 이미지, 즉 상징적 이미지가 아닌 서술적 이미지를 쓰려고 또 노력하겠죠. 하지만 석연치 않다는 것은 이게 자꾸 두 개가 혼합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만큼 무의미시를 쓰는 것은 쉽지 않죠. 통상적인 우리 언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 김수영과 김춘수가 여러 가지 비교 대상이 되는데 어떤 점에서도 비교 대상이 된다는 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의미시를 추구했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그 무의미시를 추구하는 방법이나 과정은 상당히 비교적 대조적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김수영의 반론 말고 이제 김종길 시인의 반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길 시인은 역시 같은 50년대 등단했고 60년대까지 주로 활동했고 우리 김종길 시인도 우리 고려대학과 좀 관련성이 있는 분입니다. 고려대 영문과 교수로 역임하고 정년 퇴임하셨으니까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김종길 시인이 김춘수의 시 인동잎을 인용하면서 그의 시론에 반론을 제기한다. 인동잎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랬습니다. 자, 인동잎 아주 짧은 시입니다. 김춘수의 시예요. 김춘수가 이 시를 쓰고 자신의 그 무의미 시에 대해서 또 이제 시작 노트 같은 데서 시론에서 또 자기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걸 우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김종길 시인이 어떤 관점에서 반론을 제기하는지 살펴봅시다. 눈 속에서 초겨울에 붉은 열매가 익고 있다. 서울 공교에서는 보지 못한 꽁지가 하얀 작은 새가 그것을 쪼아먹고 있다. 자, 겨울에 하얀 눈에, 초겨울에 하얀 눈 속에 붉은 열매가 있으니까 이 이미지가 선명하죠. 그죠? 이걸 상징적 이미지로 볼지 김춘수가 주장한 그 이미지, 두 가지 이미지의 유형으로 본다면 보통 우리가 시를 이제 의미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면 상징성으로 자꾸 보잖아요. 상징적 이미지로. 그러면 이 눈은 이 초겨울의 눈은 하얀색이고, 그죠? 그것과 대비되는 붉은 열매는 뜨거운 어떤 생명력, 뭐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해석을 하는 습관이 있죠. 근데 그 습관이 바로 상징적 이미지인데 김춘수는 서술적 이미지를 통해서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 시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붉은 열매와 하얀 눈의 이 시각적 대비가 그냥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 유희 이런 걸 준다는 겁니다. 예술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를 자꾸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꽁지가 하얀 작은 새가 그것을 쪼아먹고 있다. 자, 이건 마치 하나의 사진처럼 겨울 풍경처럼 흰 눈과 붉은 열매와 꽁지가 하얀 작은 새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풍경화 혹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서술적 이미지라면 김춘수가 이걸 시도했다면 그냥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거죠. 하나의 예술적 느낌을 주고 계절 감각과 더불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근데 그게 뭐 굳이 뭐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뭐 붉은 열매는 뭐 생명성이라든지 꽁지가 하얀 작은 새는 뭐 존재론적 외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의미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김춘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요 풍경을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세 줄을 더 붙였어요. 김춘수가 시를 쓰면서 아마 시인이 시를 쓰는 과정은 의도와 계획 못지않게 시 창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흐름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못하고 세 줄을 더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월동하는 인동잎의 빛깔이 이루지 못한 인간의 꿈보다도 더욱 슬프다. 이렇게 하고 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인동잎이에요. 자, 우리가 김춘수가 말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1행부터 5행까지는 서술적 이미지라고 일단 인정할 수 있겠죠. 뭐 독자에 따라서는 김춘수가 주장하는 대로 꼭 읽어야 되느냐, 김춘수가 읽어달라는 대로 꼭 읽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시인이 내 시를 이렇게 읽어달라 한다고 해서 독자가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의미 부여를 또 하면서 시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는 또 자유니까. 시인은 시인이고 독자는 독자니까. 그런데 이 끝에 세 줄은 확실히 인간적 의미 부여가 된 것이죠. 슬프다는 것이 특히나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꿈보다 슬프다 그랬으니까 인독잎의 어떤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했습니다. 김춘수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자, 그러고 놓고 김춘수가 시작 노트 같은 곳에서 스스로 자기 작품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시의 후반부인 월동하는 인독잎의 빛깔이 이루지 못한 인간의 꿈보다도 더욱 슬프다. 이 구절을 김춘수는 스스로 자기 시에 대해서 시의 일종의 순수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표시한다. 이 시를 발표해 놓고 나서 내가 고백하건대 이 시의 이 마지막 세 줄은 서술적 이미지가 되지 못하고 너무 인간적 의미가 개입된 표현을 하고 말았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내가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아쉽다. 그런데 김종길 시인은 아주 역으로 오히려 그 인간적 해석 때문에 이 시가 단순한 이미지스트 시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 차원에서 탈출하였다 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물론 말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시론 같은 데서, 비평 같은 데서 그렇게 한 거죠. 김종길의 시의 고개사, 춘수 시의 이론과 실제, 문학사상사에 85년 10월달 문학사상사에 발표한 평론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김춘수는 바로 이 의미 부여가 된 이 세 줄 때문에 자기 시는 아쉽다, 즉 실패했다라고 고백했는데, 역으로 김종길 시인은 그 세 줄 때문에 이 시는 성공했다. 그 세 줄이 없었다면 이 시는 그냥 단순한 풍경화, 즉 이미지스트의 이미지점 작품에 불과했을 텐데, 그 세 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가 좀 더 진지하고 좋은 시 작품으로, 예술적 작품으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오히려 평가를 한 것이죠. 자, 이 상당히 대조적인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김춘수의 무의미 시를 둘러싸고 김수영의 무의미 시의 주장이 있고, 김종길의 그죠? 이미지즘에 대한 이미지스트들의 그 묘사 위주의, 이미지 위주의 시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인들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김춘수의 이러한 무의미 시의 주장과 김춘수가 보여준 무의미 시가 바람직한 예술의 목표인지, 아니면 문학과 예술이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특징적으로 내가 이 김춘수 무의미 시와 관련된 이 쟁점을 여기서 소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지하 시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2장이 김수영과 김춘수를 같이 지금 차례로 다루면서 어떤 주제로? 풍자와 해탈이라는 주제로 다루었죠. 이 논문의 가장 큰 테마는 시적 실험과 시적 초월입니다. 그죠? 실험과 초월이라는 이 큰 틀의 주제 속에서, 테마 속에서 이제 60년대 시인, 50년대 시인, 50년대와 60년대를 활동했던 5, 60년대 시인은 김수영과 김춘수의 경우를 풍자와 해탈이라는 이 키워드로 한번 비교해 본 것입니다. 김춘수의 경우에도 이 해탈을 추구했지만 저 순수성, 극단적인 해탈까지 추구한 거죠. 즉 인간이 언어 구사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의미 부여라고 하는 그 속성까지 제거해버리는 정도의 순수성에 도달하려는, 예술의 순수성에 도달하려는 무의미 시의 추구 속에 의미 부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딜레마, 그리고 김수영 시인이 보는 또 다른 반론, 김종길의 또 다른 반론, 이렇게 세 시인의 입장 차이를 제시함으로 해서 역시 해탈이
목표이지만 김춘수 시인에게는 이 풍자라고 하는 것, 여기 해탈에 해당되는 게 무임이고 풍자에 해당되는 게 의미 부여겠죠. 큰 맥락에서는. 그래서 이 김춘수 씨의 경우에도 풍자와 해탈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같이 뭡니까? 밀고 당기면서 일종의 갈등 관계를 이루면서 시세계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지금 2장에서 김수용과 김춘수를 풍자와 해탈이라는 이 큰 틀에서 같이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50년대, 60년대 시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지금 선택한 것이고요. 어떤 점에서 시적 실험과 초월이라는 관점에서, 시적 실험과 초월이라는 관점에서. 자, 이제 3장 가면 시대가 이제 70년대, 1970년대로 전개됩니다. 김지아가 등장하는데, 자, 김지아는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1970년대 이후에 특히 정치적 풍자시를 통해서 직접 정치 현실에 뛰어든, 그죠? 현실 변혁을 위해서 그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또 시세계도 변화시키고, 물론 90년대 이전에 생명사상에 눈을 뜨고 새로운 시세계를 펼쳐 나갔는데, 동양사상 그리고 생명사상, 이렇게 강범위한 어떤 사상적 변화를 경험하고 시적 변화도 경험했는데 90년대 이후에 또 새로운 변화를 보여줬죠. 지금 김지아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지아를 살필 때 우리가 김수용과의 관련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김지아가 70년대에 참여시를 쓰면서, 민중시를 쓰면서 김수용을 의식하고 김수용의 그 참여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개성하면서 자기 시세계를 열어가거든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2장에서 공부한 김수용과 이 3장에서 공부한 김지아가 어떤 점에서 비판적 변화를, 비판적 개성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풀의 뒷자리에 김수용이 가능성으로 열어놓은 풍자의 시와 해탈의 시는 이후 현대 시사의 두 가지 큰 물줄기를 형성한다. 크게 보면,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세밀하게 보면 김춘수의 무의미시 안에도 의미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김수용이 풍자의 시와 해탈의 시를 얘기했는데, 누이야 장하고나에서 누이야 풍자가 아니면 해탈이다 그랬을 때 풍자의 시가 있고 해탈의 시가 있다는 얘기겠죠. 김춘수의 무의미 시는 해탈의 방향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동시대에 활동했지만 김수용과 김춘수가 70년대 이후에 김지아는 이 풍자의 시를 적극적으로 개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아는 판소리, 탈춤, 서사, 미녀 등의 전통 연희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구비적 상상력을 통해 풍자의 전통을 이어받으며 민중적 현실의 토대 위에서,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민중적 현실의 토대. 70년대에 우리 한국 현대사가, 그리고 새로운 지적 흐름이 이 민중이라고 하는 주체, 민중적 주체라고 하는 장이 새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김수용이 주로 활동했던 5, 60년대의 지적 배경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민중의 시대가 열리니까 김지아는 이 민중적 현실의 토대 위에서 김수용 시를 개성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김수용의 시는 소시민적, 그죠? 민중이 아닌 소시민적 계급의 입장에서 시를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김지아는 김수용 시를 비판합니다. 초기 시는 고통과 해안의 현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압제와 폭정에 갇힌 채 그 벽을 뚫고 의식의 각성을 확보하려는 몸부림은 나타난다. 자, 이게 초기 시 세계인데, 그 초기 시 세계에서 이제 김지아가 시를 쓰는 과정에서 역시
시론을 하나 제출합니다. 이 유명한 시이론입니다. 이러한 대립과 대결의 시정신이 구체화된 시론 풍자냐 자살이냐에서 자, 이 김지아가 쓴 이 시론의 제목 자체가 패러디죠. 이해가 되죠? 풍자냐 자살이냐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김수영이 누이야 장하거나라는 그 시의 그 구절, 누이야 풍자가 아니면 해탈이다 라고 했던 그 구절을 어떻게 해요? 변형시킨 거죠. 그러니까 패러디입니다. 그냥 자기가 독창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만큼 김수영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풍자냐 자살이냐 그랬어요. 그럼 풍자냐 해탈이냐 하고 좀 다르죠. 무슨 말입니까? 풍자가 아니면 해탈이다 그랬는데 풍자가 아니면 자살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시인이나 예술가가 풍자를 자기의 무기로 삼아서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강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풍자로 시를 쓰지 않으면 그건 자살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양자택일입니다. 자살에 도달하지 않으려면 시인은 풍자의 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수영이 누이야 풍자가 아니면 해탈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패러디하면서 해탈의 길로 가면 안 되고 풍자의 길로 가야 된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그게 나타나죠. 제목에서. 김지아는 김수영 씨의 풍자가 지닌 소시민성을 비판하며 민중적 풍자와 해학의 길을 제시한다. 여기서 풍자만 있지 않습니다. 해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이 초기 풍자 시들 오적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비어 이거 외에도 있지만 이 두 개가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발표함으로 해서 감옥에 가거든요. 탄압을 받아가지고 너무 적나라하게 현실 비판을 하기 때문에 정치 풍자시를 썼기 때문에 유신의 폭력에 항거하는 저항의 첨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전통 연희 양식의 현재적 변형이 형식 실험의 한 양상이다. 지금 판소리 같은 전통적인 예술 양식을 여기 나오죠. 판소리, 탈춤, 서사, 민요 등의 전통 연희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김지아의 이 오적 비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 우리 옛날 연희 양식입니다. 판소리도 그렇고 서사, 무가도 그렇고. 그럼 그거는 옛날 걸 다시 되풀이하니까 리바이벌 하니까 복고풍이라는 거죠. 요즘 얘기하는 레트로죠. 레트로인데 레트로가 실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실험이란 게 새로운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 걸 다시 복구함으로 해서 현재적 관점에서는 그게 실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전체의 제목이 시적 실험과 초월이잖아요. 김지아의 이 판소리, 탈춤, 서사, 민요 등의 전통 연희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이것도 실험이 된다는 겁니다. 시적 실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처음에 리얼리즘, 모더니즘의 이분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시적 실험을 모더니즘 시인들만 실험하는 게 아니다. 그죠? 리얼리즘 시인, 즉 사회 참여 시를 쓰는 혹은 민중시, 풍자시를 쓰는 리얼리즘 시인들도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옛날 것을 다시 현재화하는 것. 이것도 실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형식 실험입니다. 전통 연희 양식은 현대적 상황에서 연희 양식을 현대적 상황에서 재구성할 때 이건 이제 수동태로 됐네요. 그래서 전통 연희 양식은 현대적 상황에서 재구성될 때 낯설게 하기. 오히려 이것이 더 새로울 수도 있고 낯설게 되는 것입니다. 패러디 효과. 그죠? 패러디의 효과가 있어요. 왜? 기존에 있었던 판소리 같은 것을 다시 패러디하니까 패러디도 실험의 한 일종이라는 거죠. 이후 이러한 시도는 80년대 이후 김용택, 하종호 등의 시적 실험으로 개성된다. 그래서 김지아의 이러한 레트로 실험, 일종의 레트로 실험이 80년대 가면 김용택 같은 시인, 또 하종호 같은 시인들이 이걸 또 변형해서
이런 시적 실험을 계속 개성해 나갑니다. 그런 점에서도 김지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시론의 제목이 풍자냐 자살이냐 이것인데 김수영의 시 구절 누이야 풍자가 아니면 해탈이다를 오독했다. 어떤 연구자는 어떤 비평가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김지아가 예전에 읽었던 김수영의 그 구절을 착각해가지고 누이야 풍자가 아니면 해탈이다 그랬는데 그 해탈을 자살이라고 그냥 잘못 착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고 그 해탈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시가 나아가는 것은 자살에 해당된다라고 일종의 비틀어서 굉장히 풍자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김수영을 풍자한 것이죠. 김수영을 패러디하면서 비판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고 즉 오독이 아니고 김지아는 김수영의 본질이 풍자와 해탈이라는 두 양극의 긴장과 극복에 있음을 간파했고 자기는 그 중에서 해탈은 제거해버리고 풍자의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해탈은 자살로 통하는 길이다.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보는데 뭐 또 다르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뭔가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해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해석들을 계속 좀 찾아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즉 김지아는 김수영의 해탈을 자살로 보고 그렇게 패러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김수영 시에서 풍자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성하겠다. 나는 해탈은 부정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서정시집 황토, 이게 초기 서정시집입니다. 황토. 그 다음에 담시, 이 담자가 이야기 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서 말하면 이야기시가 됩니다. 이야기시. 담자가 이야기 담자예요. 오적 비어. 이 담시라고 하는 장르도 자기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김지아가. 자기가 새롭게 이런 장르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야기시라는 장르를 만들었다. 물론 이야기시라고 하는 건 뭐 이전부터 있었겠지만 담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초기 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80년대 들어 대설남, 이 대설이란 것도 이 용어를 김지아 시인이 자기가 갖다 붙였어요. 새로 만들었어. 왜 대설이라고 붙였을까요? 소설이 있죠. 우리 픽션 장르 중에 서구 근대문학에서 이 픽션이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 세계에 이제 지배적인 문학 장르가 돼서 지금까지도 이 소설이라는 장르가 상당히 지배적인 장르잖아요. 문학 장르 중에. 그때 적을 소자를 씁니다. 왜 소설이라고 번역했을까? 노벨 혹은 픽션을. 이게 시시콜콜한 우리 잡동사니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소자. 적을 소자를 씁니다. 적은 이야기다. 이런 뜻이죠. 이 대설이라는 것은 그 소자하고 반대되는 큰 대자를 쓴 것입니다. 큰 이야기를 하겠다. 소소한 이야기가 아니고 큰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스스로 이 장르 이름을 담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는 대설이라는 장르도 만들고 그러니까 김지아가 그만큼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야심을 가지고 새로운 장르를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설남, 그 다음에 서정시 에린, 별밭을 우르르며 이런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김지아가 80년대 이후에 70년대까지 보여준 그런 작품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를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랜 감옥 생활 후에 이제 대중적 독자들이 생겼습니다. 김지아가 저항시인으로 너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니까. 그리고 이 시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생명사상으로 인한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는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모는 초기 시세계의 시의식의 근간을 이루었던 이원적 대립의 세계 인식이 이론적 통일의 세계로 전이된 양상과 관련된다. 이원적인 관계 속에서는 뭐 예를 들면 흑과 백, 그죠? 남과 북, 사상적으로도 그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어떤 이원적 대립 속에서는 항상 저항과 투쟁과 그런 어떤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사상이란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생명에서 연원한다.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렇다 보니까 이원적 세계관에서 이론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시에는 이 붉은빛과 흰빛이 대립하는 그런 선명한 색채 대립도 있었고, 피와 불이 모순을 일으키고 대립하는 그런 시적 양상도 나타나고, 여기 미안합니다. 불과 불의 이원성이라 했는데 물과 불이겠죠. 물과 불의 이원성. 그 다음에 그래서 삶과 죽음, 선과 악, 밝음과 어둠, 남성과 여성의 이원성이 초기 시에는 아주 강렬했는데 이 중기시 이후의 후기시에는 이것이 좀 약화되고,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란 겁니다. 그 이원성이 살아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살아있으면서도 생명적 근원이라는 이론적 세계에 기초하여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김지아는 동학사상에도 상당히 심취했고, 또 민중종교, 불교, 노장, 원래는 카톨릭이 김지아 시인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카톨릭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양사상, 그죠? 민중종교, 동학, 이런 데 굉장히 또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 노장, 동양사상으로 얻어진 이론론적 세계 속에서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이 이론론적 통합으로 가는 것이 세계관적 변화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들어서 김지아 시인이 시집을 내는데 중심의 괴로움이라는 시집을 냅니다. 그래서 이 시집에 나오는 대표작이죠. 바로 중심의 괴로움. 이 시집에 수록된 작품이면서 이 시집의 제목과 같은 표제작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작품을 통해서 김지아의 후기시가 어떻게 생명사상을 형상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초기시가 보여줬던 그 저항과 대립의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의 괴로움이라는 이 시집은 94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시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자, 제목이 중심의 괴로움인데 왜 중심의 괴로움이라고 제목을 붙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봄에 가만 보니 꽃대가 흔들린다. 흙 밑으로부터 밀고 올라오던 치열한 중심의 힘. 자, 그러니까 봄에 꽃이 이렇게 피어나서 대가 흔들리는 겁니다. 아마 이게 바람 때문에 흔들린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죠? 지금 이 시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이 봄에 꽃이 피는데 그 꽃대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지아 시인 혹은 화자가 볼 때는 이 흔들림은 어디서부터 원인이 있습니까? 흙 밑으로부터 밀고 올라오던 치열한 중심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힘, 에너지가 있겠죠. 이 꽃을 피우게 된 이 식물에 꽃대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 밀고 올라오는, 수직으로 밀고 오는 흙 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밀고 올라오는 이 중심의 힘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꽃 피려 퍼지려 사방으로 흩어지려 이렇게 합니다. 생명은 독자적인 개체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생명의 본질이죠.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식물도 그렇고 모든 동물이 그렇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독자적인 자신의 개체의 생명력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꽃은 꽃씨를 뿌리고, 그죠? 수정이 되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도 이세를 만들어내는, 이것도 다 생명의 에너지의 힘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개념으로는 그게 바로 에로스라 그랬죠. 에로스의 힘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괴롭다, 꽃피려, 퍼지려, 사방으로 흩어지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꽃이 피고, 꽃이 피는 것도 다 그 생명의 원리에 의하면 그런 것이죠. 꽃이 그냥 아름다우려고, 남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피는 것이 아니죠. 생명의 원리는 이 꽃이 핌으로 해서 꽃씨를 뿌려서, 그죠? 생명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세를 만들고. 그래서 퍼지려, 꽃 피어 퍼지려 사방으로 흩어지려. 자, 그러면 두 가지 힘이 지금 충돌하기 때문에 이 꽃대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자기 개체의 힘을 뭡니까? 보존하는 그 자기 생명의 힘 때문에, 그것이 이 중심의 힘이죠. 그런데 두 번째 힘은 이 확산하려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의 힘과 확산의 힘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 꽃대가 흔들린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중심의 괴로움입니다. 괴롭다. 왜 괴로워요? 흔들리니까. 꽃대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꽃의 존재를 자기 인간의 존재와 서로 유추하고 있죠. 꽃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개체의 중심과 이 중심을 지키려는 힘과 확산하려는 힘 사이에서 흔들림이 있다. 즉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 시골가 비우리라 피우리라 이랬어요. 자, 이 비우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왜냐하면 중심의 힘을 지키려면 채워야 됩니다. 자기를 지키고 보존하고 채워야 되죠. 그래서 치열한 힘으로 수직으로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수직 상승입니다. 확산을 시키려면, 이 생명의 에너지를 확산시키려면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죠. 비우리라 피우리라 했잖아요. 시골 가서 비우리라 피우리라 그랬으니까 중심의 힘은 채우는 데 있고 확산의 힘은 자기를 비우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딜레마가 있겠죠. 그 사이에 충돌이 있겠죠. 그래서 괴롭다는 겁니다. 중심을 지키는 것은 괴롭다. 왜? 중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확산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봄에, 그죠? 처음에 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은 봄입니다. 봄은 겨울이 지닌 절망과 죽음의 끝자리에서 신생과 부활의 의미를 지니는데, 단순히 이 봄은 계절적 배경뿐만 아니라 시인 자신의 내면 의식과도 관련된다는 겁니다. 이 꽃대가 흔들리는 것은 흙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중심의 힘과 사방으로 흩어지려는 확산의 힘 사이에서 기량이란 단어를 내가 썼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두 개의 상반된 힘이 팽팽하게 맞을 때, 대표적인 예는 줄다리기를 할 때 청팀, 백팀에서 힘이 대등하게 맞으면 이게 가만히, 그죠? 줄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죠. 하지만 이게 정지된 힘 속에 엄청난 그 대립되는 힘이, 그죠? 양쪽의 힘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거죠.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죠. 엄청난 힘이 작용하지만 팽팽히 양쪽 힘이 맞서기 때문에 줄은 가만히 정지해 있죠. 그런 상태를 기량한다 그럽니다. 양쪽의 힘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중심의 힘과 확산의 힘 사이에 기량이 이 작품의 굉장히 핵심적인 시적 상황입니다. 중심의 힘이란 주체의 존재가 자기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중심의 힘만으로 생명은 존재하지 않고 독자적 개체의 속성을 지니면서도 인간과 자연과 우주까지 확산되려는 본성을 지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하지만 자꾸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그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은 또 외로우니까 같이 세미나도 하고 싶고, 학교도 가고 싶고, 그런 것처럼 이 독자적 개체의 속성을 지니면서도 유기체의 본성을 지니죠. 확산되려는 유기체의 본성을 지니죠.
그래서 자기중심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우주 공동체로서의 생명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김지아의 큰 틀의 사상에서 보면, 생명 사상에서 보면 바로 이 작품은 그 두 가지 상반되는 힘의 충돌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키는 것하고 중심을 확산시켜가지고 다원화시키는 것, 혹은 중심을 아예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작은 중심으로 많이 확산시키는 방법도 있죠. 그게 다원주의죠. 김지아의 이 시는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지아는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집의 자서는 스스로 시인이 붙인 글입니다. 틈을 열어 중심을 벗어난다는 것, 그죠? 중심을 벗어나는 것, 수없이 많은 중심으로 분산된 그물 같은 큰 삶이 울려나도록 하는 작업. 스스로 자기 시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중심을 만드는 것, 다양성을 채택하는 것, 이것도 방법이겠죠. 따라서 생명은 응집과 확산, 중심의 힘과 확산의 힘 사이에서 기량을 통해 흔들리면서 생성되고 신장되고 퍼져나간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이 괴로움은 견뎌야 되는 괴로움이죠. 부정적인 게 아니죠. 이 흔들림은 괴롭다, 흔들린다 해서처럼 고통을 동반하지만 중심과 확산의 변정법을 통해서 생명은 자기 독자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1990년대의 김지아의 시 세계를 보여줍니다. 초기 시 세계, 정치 풍자 시도 물론 우리가 읽어보고 초기 시 김지아의 저항 정신이 어떤 풍자의 시들을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지만 90년대 이후에 또 후기 시도 우리가 살펴보고 어떤 생명 사상을 가지고 지금 시를 쓰고 있는지 살펴보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치열한 중심의 힘과 흔들리고 비어서 사방으로 흩어지려는 확산의 힘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을 형성하고 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내가 이제 김지아의 그 많은 작품 중에 김지아도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작품을 특히 선정해서 읽어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 이 김지아를 이제 시작할 때 김수영과의 연속성 혹은 창조적 개성 혹은 비판적 개성의 측면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아의 이 작품이 김수영의 풀과 어딘가 닮았다는 겁니다. 이건 의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김지아는 스스로 의식하지 않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썼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썼겠지만 김수영의 마지막 작품 풀하고 이 작품이 어딘가 닮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점에서 닮았어요? 김수영의 풀에 나타난 풀이 이 작품에서는 꽃대로 나타납니다. 김수영의 풀도 풀의 주체적 중심을 바람이 와서 흔들잖아요. 그죠? 눕고 일어나게 하고 울고 웃게 만들죠. 자, 그럼 풀과 바람의 관계를 보면 이 작품에서 그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다시 호응 관계가 숨어 있다고 내가 이제 표면 구조와 수문 구조를 같이 지금 해석해 봤는데 이 작품을 잘 보면요. 이 꽃대가 바로 김수영 풀에 나오는 풀에 해당되고 대신에 바람 대신에 뭐예요? 중심의 힘과 확산의 힘. 이 사이에서 기량하는, 그죠? 그러한 에너지의 뭡니까? 충돌이 있는데 김수영의 풀의 작품에 보여줬던 그 표면 구조와 내면 구조 사이에, 그죠? 풀이 바람으로부터 대립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호응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 그 이중적 관계 속에서 이 작품이 보여주는 중심의 힘과 확산의 힘이라는 이 꽃대가 가지고 있는 이 이중적인 어떤 관계가 어딘가 닮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김지아가 김수영의 그 풀을 의식하면서 이 시를 썼다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후기 시에서
김수영의 풀과 유사한 어떤 구조에 도달했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김수영의 풀이 보여준 풀과 바람의 긴장이 즉 풍자와 해탈의 변정법에 비교할 수 있을 중심과 확산의 변정법이다. 풍자와 해탈 혹은 우리가 김수영 할 때 공부했던 그 핵심 개념이 뭐였죠? 풍자와 해탈이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첨단과 해탈에 해당되는 게 첨단이죠. 첨단과 정지. 풍자와 해탈, 정지와 첨단이라는 그 양극의 변정법이 김지아의 이 중심의 괴로움이라는 작품에서는 중심과 확산의 변정법으로 전환되어서 혹은 이동되어서 변주되어서 나타난다. 크게 보면 이 중심의 괴로움이라는 작품은 김수영의 풀과 연속성산에 있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그러한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뭐겠습니까? 김수영은 김수영대로, 김지아는 김지아대로 이렇게 우리가 고찰하고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시적으로, 문학사적으로 60년대, 60년대, 5, 60년대 김수영의 작품과 70년대 김지아의 작품을 90년대까지 창작 활동을 한 김지아의 작품을 문학사적인 큰 흐름 속에서 같이 연관해서 살펴보니까 이런 지점이 포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시인의 시세계 속에서 A라는 작품과 B라는 작품도 상호 텍스성을 가지고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A라는 시인과 B라는 시인도 문학사적으로 시대가 다르지만 같이 연속성상에서 혹은 그 변별성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비교해보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문학사적 안목입니다. 문학사적 안목. 그래서 공시적인 관점과 통시적인 관점 이것을 같이 유효적절하게 발휘하면서 우리가 문학을 살펴보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춘수와 김지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